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때 정말 처참하게 뭉갰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는 화폐 발행 계획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빠졌죠. 네. 그걸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되게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화폐를 개혁하겠다. 화폐는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자꾸 왜곡된다. 현재 가지고 있는 달러 시스템의 네트워크가 이 데이터를 담기에는 낙후돼 있다. 그럼 누가 그거를 지갑에 가지고 있겠어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그 전 세계 지금 경제 구조가 달러가 계속 발행돼서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경제 구조인데, 그 경제 구조 누가 만들었냐면 월가가 계속 대출을 해주니까 달러가 계속 발행되는 거예요. 이 개혁은 새로운 세력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새로운 세력들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번 지니어스 법안을 만들었고, 천재 법안이잖아. 그러니까 왜 천재 법안이냐? 오늘은 김창익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스토리텔러 김창익이고요. 최근에 그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을 쓰고 그 독자분들과 그리고 유튜브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 육성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뭐 체감하는 거는 네네. 이런 어려운 얘기보다는 네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서클 주식이 연일 그게 중요하죠. 상승한다,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뭐 투자자분들은 서클 주식이 오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걸 경제서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빅테크가 월가가 장악하고 있는 금융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한 법안이에요. 빅테크가 그 화폐 발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준 법안입니다. 화폐 발행까지, 지금 이제 그냥 단순하게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화폐 발행까지, 그 화폐 발행이란 게 결국 신용 창출인데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빅테크를 금융의 영역에 포함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뭔가 기존의 어떤 월가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 시스템 체제 이런 거에선 굉장히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러면은 이 구체제에 있던 기득권이 있잖아요. 네네네. 흔히 월가라고 하는. 네네네. 그럼 이게 좀 어떤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의회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을 제가 너무 길어서 한번 그 보고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지니어스 법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하면 스테이블 코인 육성 법안인데, 여기서 이제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서 한번 제가 풀 네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 Coins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국가 혁신 법안이에요. 국가 혁신을 안내하고 수립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엄중한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국가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국가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뭔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구체제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구체제라는 거는 기득권이 있는 거고, 개혁이라는 거는 이제 신흥 세력인 거죠. 신흥 세력과 구기득권 세력 간의 다툼이 되는 법안이에요. 그럼 기득권은 뭐고, 그러면 이 법을 통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제 개혁, 신흥 세력은 누구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두 세력이 지금 맞붙어 있는 거고, 그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죠. 금융을 이제 결국엔 혁신한다는 얘기 같은데, 네네. 이게 또 의회에서도 굉장히 표차가 통과가 되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뭐 월가를 대표하는 민주당 쪽에서도 반대가 생각보다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일단은 그 6월 17일 날 발의한 곳에서 이제 먼저 표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은 지금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은 상원에서 먼저 표결을 하고 이제 하원으로 넘기고,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은 하원에서 표결을 하고 상원에서 넘겨서 상하원을 다 통과한 법안이 이제 뭐 법안에 따라서는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의결이 되는 구조예요. 예산법만 빼고, 예산법은 무조건 하원부터 가야 돼요. 왜냐면 지역구 의원들, 그러니까 지역의 표심을 대변하는 게 하원이고, 국가의 어떤 정책을 대변하는 게 상원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상원이 지금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50개 주에서 2명씩의 대표를 보내서 국가적인 아젠다를 처리하는 게 상원인데, 이 중에 이제 상하원을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장악을 했죠. 네. 그래서 53대 47이에요. 정확하게 민주당은 45인데 네. 무소속 정당의 2명이 사실 민주당 성향이라서 네. 53대 47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6월 17일 날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안의 그 상원 통과 그 표수가 그 공화당 대 민주당을 보면 68대 30이에요. 오. 네. 그러면 공화당이 다 저기 그 찬성의 표를 던졌다고 하면 53표인데, 네. 뭐 결석한 100%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나머지 15표는 민주당 쪽에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니멈 표가 민주당에서 온 거예요. 네. 그
최소 15표. 만약에 공화당에서 누군가 결석했거나 이제 그 반대표를 던졌다면 그 표만큼은 민주당 쪽에서 더 온 거죠. 그러니까 네. 최소 15표, 뭐 많게는 뭐 20표 이상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찬성표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과 월가 기득권 기득권 세력에서도 이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불가피하다, 필요하다, 어떤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월가와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득권 세력 내에서도 지금 이걸 반대해야 된다라는 세력과 이제 찬성해야 된다는 세력이 나눠져 있는 거고, 공화당에서는 거의 당론으로 지금 밀고 있는 법안이었으니, 그럼 공화당은 왜 이 법안에 찬성하는 거고 민주당은 왜 반반으로 지금 나눠서 찬반이 그 논쟁이 지금 심한 상황이냐, 이런 걸 보시면 되게 재밌는 어떤 그 내용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죠. 그럼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네. 작가님, 이게 그 우리가 보통 코인 하면은 SEC 네. 아니면은 뭐 상품선물위원회, 이제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네. 요번에 요 법안에 굉장히 저희가 깜짝 놀랄 만한 네네네. 이 관리 주체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니어스 법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규제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규제라는 거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법안은 뭐 대부분의 규제 법안이 사실은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서 육성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반대를 위한 규제도 있지만, 이번에 이 법안은 사실은 제도권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제도의 틀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요건을 지키면 무조건이라기보다 기본적인 요건을 지킨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누구나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 보통은 이제 그 과거에 저희가 암호화폐를 이제 제도권 안에 끌어들일 때 ETF 문제 때도 그랬었고,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 ETF를 다룰 때도 이게 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이제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냐, 네. 소관이냐, 그다음에 이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CFTC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상품 선물 같이 이제 옵션 상품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은 증권으로 바라볼 거냐, 이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미국 정책 당국의 시각은 이걸 증권으로 갈라치기 할 거냐, 상품 선물로 갈라치기 할 거냐의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지니어스 액트 이 법안을 보면, 일단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거는 그 블록체인으로 만든 걸 의미해요. 블록체인과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거.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말하는 거예요. 명시를 해놨어요. 네. 디지털 코인이라 하면 이런 걸 말하는 거다라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블록체인이나 암호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디지털 어떤 토큰들 이런 거를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암호화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루겠다고 하면서 감독기구를 이제 물론 이제 주나 그 연방정부의 감독 어떤 그 레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연준과 통화관리감독청, OCC라고 해서 연준과 OCC가 관리 기구로 설정이 돼 있어요. 연준이 관리 기구로 들어있어요? 네, 연준이 거기 명시가 돼 있어요. 그 FED라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증권이나 어떤 상품의 관점, 그러니까 투자 상품이나 어떤 증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통화 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금융의 대상으로.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역사상 최초로 미국 정부가 증권이나 이제 어떤 상품의 관점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통화 정책 관리 감독의 어떤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연준의 통화 관점으로 본다는 게 이제 증권이나 상품이 아니라 화폐다, 돈이다, 뭐 금융이다, 요렇게 좀 인식이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통화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통화량을 조정해서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물가와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통화 정책인데, 그쵸. 그럼 미국의 어떤 물가 관리, 인플레이션 관리, 그리고 완전 고용. 사실은 완전 고용이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연준의 어떤 의무 사항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리인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현재 기준으로는 2%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어떤 관리 대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시킨 거죠. 그러니까 달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증권은 뭐 가격이 오르든 말든 뭐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SEC 뭐 너가 해 이런 건데. 네, M2 통화량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돈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네네.
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네, 수도 그러니까 있다. 통화량과 연관이 된다는 뜻이죠. 아, 그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달러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달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엠트 통화량에 포함시키는 거는 뭐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으로 달러와 채권이 들어가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떤 엠트 통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로 판단을 했겠죠. 일단은 현재까지는. 근데 작가님 아까 서두에 이야기해 주실 때 이게 민주당에서는 반반 정도로 의견이 갈라졌고 공화당은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월가 쪽에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쪽도 있고 기득권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이게 빅테크에 굉장히 큰 혜택이 있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그 민주당 의원도 굉장히 뭐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관리 감독의 주체를 연준과 OCC로 설정해놨다라는 게 일단은 이 법안이 굉장히 역사적인 법안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통화관리 감독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그 관리 감독의 대상 네. 연준과 OCC들이 관리 감독하는 대상은 기존의 월가 금융사들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도 기존의 틀로만 보면 월가 금융사들이 발행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그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 감독 대상들의 어떤 레벨이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지금 레벨이 다르거든요. 이 네. 법안에.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니까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일단은 그 기존의 금융사들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금융사가 직접 발행은 못해요. 근데 이제 그 JPM 코인이나 금융사들이 발행하는 토큰 이런 토큰들은 여기서는 또 약간 별개의 차원인데 일단 지금 이 지니어스법이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그 코인을 발행하려면 예를 들어 JP 모건이 발행하려면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그 자회사가 발행을 해야 돼요. 뭐 이거는 이제 준비금의 어떤 그 회계 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자회사 설립 요건을 둔 것 같고요. 직접 발행하지 못하게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기에 비금융 회사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대상.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공화당 의원이 굉장히 설전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이 17일 통과되기 이전에 11일 뭐 일주일 전까지 굉장히 격렬한 논쟁들이 있었는데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비금융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네. 또는 대기업 여기서 무슨 뭐 코카콜라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이제 금융을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유력한 세력은 빅테크거든요. 또 하나는 해외 금융사나 해외 기업. 그러니까 월가 금융사가 아닌 해외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따지면 그저 테더. 네, 테더는 지금 글로벌 버진 아일랜드랑 홍콩에 이제 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테더도 지금 이제 준비금 요건 같은 것들을 이제 충족하면 미국에서 이제 정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너 지금은 그레이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만든 법안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너네 이제 앞으로는 못해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너 요건 충족하고 빨리 들어와서 그냥 정식으로 서비스 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너 만약에 그거 안 할 거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테더는 미국에서 서비스 못하게 하겠다라는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초점이 좀 흐려졌는데 초점은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 있잖아요. 네. 그 지금 현재 그 페이팔 네. 페이팔은 물론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은 아닌데 엑스닷컴, 테슬라, 네. 그 엑스닷컴하고 페이팔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하나의 어떤 통화로서의 어떤 관리 감독 대상이 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는 빅테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과거에 그 리브라라는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때 정말 처참하게 뭉갰어요. 미국 통화 관리 당국이 국세청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내셔널 걔네는 그 국세청 이름이 뭐더라? 그 수익 뭐 리베뉴 뭐잖아요. 그래서 그 국세청을 통해서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이제 반독점법이나 무슨 다른 어떤 수단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마크 저커버그가 그 리브라를 발행하지 못하게끔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항복 선언할 때까지 계속 공격했어요. 페이스북 리브라 그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마크 저커버그는 포기했어요. 그 안에 페이팔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빅테크들이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어요. 페이스북이 지금 2억 명인가 뭐 애플 아이폰이 10억 명이고 네. 페이스북이 전 세계 2억 명인가 3억 명이 쓴다고 하니까 네. 그럼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화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블록 안에서 물론 이거를 이제 나중에 가면 서로 호환되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도 개발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페이스북 그 전 세계 3억 명의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달러 대신 쓸 수 있는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하니까 EU 당국에서는 지금 민간 기업이 화폐를 발행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했었고 미국 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좀 밑보이는 짓을 하면 사실은 제일 강력한 수단이 국세청 보내는 거거든요. 그쵸. 어떤 기업도 사실 국세청 가서 뭐 코에 대면 코골이고 귀에 대면 귀걸이잖아요.
자본주의잖아요. 어떻게든 털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뭐 그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게 무서운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는 화폐 발행 계획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빠졌죠. 네. 마크 저커버그는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건 통화 바스켓을 만들겠다는 거 복잡한 얘기긴 한데 원래 마크 저커버그의 구상은 전 세계 통화 바스켓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그 옛날 케인즈가 얘기했던 국제 통화의 개념이거든요. 전 세계 주요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서 그거를 근원 자산으로 해서 준비금으로 해서 하나의 화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 국제 통화를 그러니까 방코르라고 해서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이 방코르의 어떤 이론적인 모델을 그대로 마크 저커버그 가져가서 주요 6개국 통화의 바스켓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준비금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리브라를 발행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6개 통화국 당사자는 물론 전 세계가 다 반대했죠. 그 이후에 그 빅테크 중에서 가장 이제 활발하게 그 통화 발행을 준비했던 빅테크 CEO들이 있거든요. 네. 그 CEO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이에요. 아. 네,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 공동 경영자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 원래는 컴피니티라는 그 별도의 회사와 엑스닷컴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다가 두 그 테크 천재들이 경쟁하면 바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경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경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합병했거든요. 그 합병한 회사 이름이 컴피니티와 엑스닷컴을 합쳐서 페이팔이 된 거예요. 지금 페이팔이라는 이름으로 있죠. 네. 지금 일론 머스크는 엑스닷컴을 다시 또 이제 그 트위터를 사들여서 엑스닷컴 만들어서 이제 금융 슈퍼앱을 만들겠다는 사람이고 지금 42개 중가에서 이제 그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아놨어요. 이제 그리고 페이팔은 지금 그 PYUSD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2023년부터 발행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페이팔 안에서만 쓰는 어떤 코인 비슷한 도토리 비슷하게 지금 쓰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제 그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피터 틸은 어마어마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는 그 마크 저커버그 같은 테크 업계에 탄압을 받는 희생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다가는 자기들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정무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너무 앞서 나가서 이제 정을 맞은 거고, 그러니까 원래 그 왜 그 뾰족한 저기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네. 정을 맞은 거고, 그걸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되게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화폐를 개혁하겠다. 사람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이 내셔널 이노베이션 법안이에요. 국가 혁신 법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통화 제도, 금융 제도가 낡았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가 줄기차게 해왔던 얘기.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은 다 원래 금융 시스템, 지불 시스템으로 사실은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라 궁극에는 금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화폐라는 게 본질적으로 뭔지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기존의 월가가 지금 하고 있는 금융 화폐, 신용 창출 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대출로 보는 동안은 $100인데 이거를 월가가 대출을 통해서 $1,000로 만들어버린 이 대출 시스템, 이게 지금 현재 그 제조업을 붕괴시키고 미국의 어떤 경제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피터 틸은 정부는 비효율적이다, 네. 공무원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연준도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연준을 장악하고 있는 월가도 비효율적이다, 미국 금융은 낙후됐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기술로 테크놀로지로 이 비효율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일론 머스크는 화폐를 일론 머스크의 그 전기가 있거든요. 이거 거의 막 성경책만한 제목에 국내 시판된 전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론 머스크가 화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그냥 화폐는 거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눈에 화폐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사님하고 방송을 하고 나가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어요. 그러면은 그 화폐에 나는 국밥 한 그릇 사 먹었다고 적어서 국밥집 주인장한테 주는 거. 네. 그 데이터, 국밥을 내가 사 먹었다 라는 게 화폐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현재 있는 이 달러 시스템 이라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10짜리 국밥을 한 그릇 사 먹었고 $10를 줬어요. 네. 근데 거기에 내가 국밥을 사 먹었다는 데이터가 없죠. 그쵸. 그냥 돈을 줬다, $10 줬다만 네네.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손실되어 있는 거죠. 현재 화폐 시스템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왜곡시키고 그 부를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국보론에서 얘기했던 왜 국가만 부자가 되는가, 저희 막스가 자본론에서 얘기했던 왜 자본가만 부자가 되는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비트코인 백서에서 얘기했던 왜 월가만 부자가 되는가, 왜 누구만 부자가 될까를 고민해 봤더니 이 데이터를 누군가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자본가가 노동자들의 잉여 노동을 착취해서 나는 $10만큼 일했는데 $5만 주는 거예요. 나머지 $5는 자본가들이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월가가 데이터를 왜곡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을 가지고 나는 $10를 받아야 되는데 $5만 받는 거예요. 나머지 $5는 월가들이 대출 이자로 착취해 가는 거죠. 이 데이터의 왜곡이라는 거가 발생
발생하는 화폐. 화폐는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자꾸 왜곡된다. 이건 왜 그러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달러 시스템의 네트워크가 이 데이터를 담기에는 낙후돼 있다.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코볼 시스템 컴퓨터망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신한은행, 국민은행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다 이 코볼 시스템이라는 걸 쓴다고 해요. 초기의 컴퓨터망. 그러니까 이건 언제 셧다운 될지도 모르는 거고 누가 해킹할지도 모르는 거고 또 누가 이 데이터도 부정확하니까 정보 용량이 작으니까 데이터가 부정확해서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거. 그러니까 10,000원을 주고받았지만 이 10,000원을 주고받은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 그냥 내가 10,000원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은 뭔가 10,000원어치를 팔았나 보다 아니면 10,000원어치 노동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왜곡시키지 않는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네트워크가 새로운 네트워크여야 되고 그 화폐 시스템이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야. 그럼 요 데이터는 어떤 가치 때문에 서로 누구와 누구한테 왔다 갔고 이거는 뭐 국밥값이고 이건 노동값인데 그냥 돈이 줬다가 아니라 2시간짜리 무슨 일을 해서 이런 것까지 네. 상세하게 다 들어가면 이게 왜곡이 적지 않겠냐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의 회계장부나 다른 이면장부에는 그런 데이터들 적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거에 가서 이제 어떤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아마 장부에 적어 놓을 거예요. 그 장부가 가장 정확하죠. 그 장부 자체가 화폐가 되면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시간 일하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노동량 10시간, 단위 시간당 노동량 뭐 1시간에 10,000원. 그래서 10시간 일했으니까 10만 원, 1시간에 10만 원. 그래서 10시간 일했으니까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어떤 기록들이 있을 텐데 기록이 화폐에 담겨야 그 화폐가 데이터를 왜곡하지 않고 데이터가 왜곡되지 않아야 누군가는 착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 왜곡이라는 거는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착취를 하는 거죠. 영국 시대에는 수출 기업의 노동자들이 데이터를 착취당해서 영국의 왕실만 금이 쌓이고 그리고 그 막스는 자본가들이 자기가 생산 시설이 생산 설비가 있는 자본가들만 그 노동자들의 이익의 가치를 착취해서 그러니까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원래 10시간 일하면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들은 말을 못 하죠. 왜냐면 그렇게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공산혁명이 났던 거고 공산혁명은 실패했지만 그런 어떤 문제 의식 제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어떤 착취를 줄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자꾸 만들어져서 착취가 줄어들었죠. 네. 지금도 착취는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0년, 100년 뒤에 다시 또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니까 왜 자본가들의 착취가 줄었는데 왜 자꾸 미국의 중산층은 자꾸 가난해지고 그럼 누가 착취하는 거지? 왜 월가만 부자가 되지? 라고 보니까 월가가 대출 상품과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 상품을 팔기 위해 자유무역과 금융 자유를 해놓는 바람에 미국의 달러가 그러니까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띠고 그래서 무역 적자는 지속 만성화되고 그래서 제조업은 붕괴하고 일자리가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제조업은 붕괴했는데 무역으로 얻은 이득을 월가의 자산을 사잖아요. 네. 금융자산, 주식과 채권을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월가의 주식과 채권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래서 월가가 부자가 되고 그래서 강남 아파트를 사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나라도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이 1년에 1조 달러 무역 적자를 봐. 그리고 1조 5천억 달러의 자본수지 흑자를 봐. 1조 5천억 달러 자본수지 흑자 본다는 얘기는 트럼프도 안 하고 신문도 안 하죠. 그냥 무역 적자 1조 달러다라는. 맞아요. 그러면 3천억 달러는 중국이 봐요. 30%를 중국이 가져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마 1,000억 달러, 뭐 300억 달러 가져가겠죠. 일본도 가져가고 대만, 홍콩도 가져가겠죠. 근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한번 봐요.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좋은데 그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중국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중국이니까. 중국이 3천억 달러 무역 흑자를 봐요. 그러면 그 3천억 달러의 달러는 누군가의 금고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의 금고에 3천억 달러 있는 3천억 달러가 그냥 한 금고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이거를 그냥 화폐로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해 놓거나 금고에 저장해 놨어요. 근데 그 다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더니 내가 3천억 달러로 원래는 테슬라 이제 10만 대를 살 수 있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9만 대밖에 못 사. 그러니까 테슬라 값이 올라가는 거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달러 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년 뒤에 봤더니 테슬라 5만 대밖에 못 사. 그럼 누가 그거를 지갑에 가지고 있겠어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달러의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상품 대비. 그러니까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돈은 벌어놨지만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이에요. 그럼 뭔가로 바꿔놔야 되잖아요. 맞아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거꾸로 얘기하면 테슬라 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화폐를 갖고 있을 게 아니라 테슬라 차를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내가 뭔가 테슬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플레이션은 더 발생하고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테슬라 사면 이제 감가상각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강남 아파트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 사업해가지고 돈을 만약에 2억을 벌었어. 그러면 강남 아파트 지금은 못 사지만 옛날에는 할 수 있었죠. 무조건 아파트 사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중국 같은 경우에 3천억 달러를 벌었어.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인플레이션 해칭할 수 있는 자산이 뭐예요? 미국 국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3천억 달러 금고에 쟁여두느니 이자 4%밖에 안 되지만 미국 국채 사자. 그래서 미국 국채 사는 거예요. S&P 주식이 연간 7% 수익률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지난 90년간. 네. 그럼 S&P 나 주식은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벌고 싶은 사람은 S&P 주식을 사는 거지.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은 23%인가 그래요. 저희 평균 수익률이. 그러면 나는 더 위험한 뭐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 살래라고 해서 테슬라 주식 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경제 구조가 달러가 계속 발행돼서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경제 구조인데 그 경제 구조 누가 만들었냐면 월가가 계속 대출을 해주니까 달러가 계속 발행되는 거예요. 1,000달러 가지고 10,000달러만큼 대출해주니까 네. 연준이 발행한 본원화폐는 1,000달러밖에 없는데 전 세계 계좌에 꽂힌 달러는 지금 10,000달러예요. 1억 달러밖에 발행 안 했는데 10억 달러가 지금 전 세계로 돌아다니니까 10배가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 압력이. 그 연준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네. 자기네들이 파생상품 대출상 팔기 위해서. 이 시스템 때문에 내가 뭔가 자꾸 상품을 바꿔내야 된다. 안전자산을 바꿔내야 된다고 하니까 금값하고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도 좋고 국채를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니까 국채 이자율을 국채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이자를 적게 내고도 자금 조달이 가능하니까 재무부도 채권 발행해서 주고 연준도 화폐 발행해서 주고 1,000만 달러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그 1,000만 달러 가지고 1억 달러 만드는 가장 좋은 거는 월가죠. 네, 10배 발행하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월가가 가장 좋은 이 시스템이 바로 인플레이션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그 월가가 독식하고 제조업의 화폐에 제조업 그 노동자들이 얼만큼 일했고 얼만큼 고생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망가진 화폐, 달러 화폐라는 거를 이제 개혁하자라고 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왜 월가만 부자가 돼라고 제네시스 블록에다가 메시지를 담아놓고 이제 발행한 거죠. 책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데이터가 손실돼서 제조업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금융 시스템을 바꾸겠다 그러고 만들어 놨는데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이너들이 그 철학과 어떤 시스템에 공감하고 그리고 또는 이제 소외된 엘리트들이죠. 네. 강남 아파트 못 사는 엘리트들 우리나라에 많아요. 맞아요. 그죠? 갖고 계시지만 저는 강남이 없습니다. 네, 서울에 있어요. 인근에 네. 갖고 계시지만 강남 아파트나 서울에 아파트 없는 엘리트들 너무 많아요. 늦게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우스갯소리로 그 정부 관료 고급 관료 엘리트들 5급 공무원 이상 행시부 와가지고 그 통일부 외교부 이런 분들은 상계동에 집을 샀어요. 왜냐면은 그 정부종합청사 광화문 청사였거든요. 네. 근데 기재부 국토부 이제 경제 관련된 직영부 이런 쪽에 지금 직영부라고 하나 과학기술부 이런 쪽의 관료분들은 과천 분당 강남에 집을 샀어요. 왜냐면 과천에 청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1억 주고 다 아파트를 샀는데 10년 뒤에 보니까 상계동 아파트 그대로 1억인데 강남 아파트 10억대 있고 맞아요. 지금은 100억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나머지 분들 둘 다 행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오히려 통일부 외교부 이쪽 공무원분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자기 동기 행시 본 사람 재경행시 본 애들은 분들은 지금 10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지금 아파트 값이 4억, 7억, 8억밖에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이분들은 무슨 생각할까? 불합리하다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때려 부수고 싶겠죠. 이게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혁명은 민중이 한다고 생각해요. 프랑스 혁명 민중이 했죠. 미국의 독립혁명 민중이 했죠. 3.1 그 독립혁명 유관순노나 민중들이 했잖아요. 네. 혁명은 절대 민중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민중의 그 에너지를 결집하는 소외된 엘리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 공무원 강남 아파트 10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동기 행시 동기를 본 통일부 관료들이 혁명을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공부했는데 저 친구만 10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강남 아파트가 화폐 시스템 때문인데 그러면 그걸 깨달으신 분들은 이 화폐 혁명에 동참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똑똑한 엘리트들이 소외된 엘리트들, 강남 아파트가 없는 엘리트들이 혁명을 하고 그 혁명 세력이 세를 규합하는 과정에서 민중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 혁명이에요. 사토시 나카모토란 엘리트가 나도 테크 천재인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걸 보면 그게 팀이든 개인이든 일단 기본적으로는 화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0년간 적어도 100년간의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대상을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서로 공유하고 받아들이는지 어떤 인간에 대한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이해도 굉장히 깊다라는 네. 거고 반감기가 지금 그냥 만약에 희소한 어떤 불변하고 희소한 디지털 금이라는 자산을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그냥 2,100만 개 원샷으로 발행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발행 안 하고 적어도 140년 정도의 반감기 4년 해가지고 그 마지막 그 하나의 어떤 완전체로서의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게 2140년이거든요. 그러면 2009년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130년간의 어떤 반감기를 둔 거.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이 화폐는 어떤 화폐를 만든 것도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 화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설계하는 거예요. 왜 반감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생산량이 줄어드는 이 형태로 130년 동안 설계를 해놨을까? 그냥 디지털 금이니까 희소하다, 불변하다라는 어떤 디지털 금으로서의 속성은 변함이 없잖아요. 네. 그걸 그냥 원샷으로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2,100만 개를 툭 세상에 내놓으면 그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그 화폐혁명의 씨앗을 가져다가 이거를 사입이라고 했다가 사기라고 했다가 공부한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가 또 그 공부한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화폐인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화폐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소외된 엘리트들. 나는 기존의 시스템으로 나는 강남아파트 절대 못 사. 그러면 나는 다른 화폐 시스템으로 만들게 라고 하는 이 혁명의 어떤 주도자들 엘리트들이 이걸 알리는 과정. 그러면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기꾼이야. 너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도 들을 거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많이 주는 거죠. 초기 참가자들, 네. 초기 개발자들. 왜냐면 위험을 감수하잖아요. 그쵸. 사기꾼이라고 오해받는 위험, 그리고 투자했을 때 실제로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내가 투자한 금액은 다 이제 매몰 비용이 되는 어떤 그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많이 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센티브 제도, 그게 이제 결국 채굴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감기에 따라서 어떤 채굴 보상 금액을 줄이는 이 구조. 그리고 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하지만 기여도가 적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여도 적고 넌 안전하게 들어왔으니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하겠다는 거니까 너한테는 보상을 적게 주겠다. 그래서 공정하네요. 130년 동안 시스템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좀 여기까지 왔는지 좀 까먹었는데 어쨌거나 내셔널 이노베이션이란 개념이다. 그래서 그 내셔널 이노베이션이란 개념을 누가 얘기했냐? 그게 지금 이제 그 상원의원 발의하신 분이 그 개념을 받아들인 거죠. 그분이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로비를 했을 거고. 네. 그러니까 국가를 혁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지금 화폐 시스템, 이 통화 시스템, 이 낡은 시스템 이거를 개선하고 개혁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빅테크가 발행하게끔 해줘야 개혁을 할 수 있다. 기존의 구체제가 잘못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왔는데 그 구체제한테 네가 개혁해라고 하면 개혁할 수 있겠어요? 그쵸. 네, 못하죠. 친환의 국민원한테 가서 지금 니네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코벌 시스템 그거 다 그 블록체인으로 바꾸라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문제는 돈이 들어가고 관련 인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사장님, 부사장님은 다 코벌 시스템에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이걸 블록체인으로 바꾸면 본인들이 사장, 부사장 그만둬야 돼. 안 하죠. 절대 기득권이.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이 개혁은 새로운 세력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새로운 세력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고 그 새로운 세력들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설득해서 스테이블 코인 액트를 이제 이번 지니어스 법안을 만들었고 그 법안의 이름을 지니어스 법안. 천재 법안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천재 법안이냐? 그 담고 있는 함의는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가 낡은 화폐 시스템을 개혁하겠다. 우리가 빅테크의 기술과 자본력으로 개혁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혁신을 하겠다. 라는 개념이고 그 개념을 설득해서 이 법안을 만든 상원의원도 그렇고 개념을 설득한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도 천재라는 거죠. 그런 다중적인 의미가 네네네. 있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그럼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 그리고 빅테크가 그리는 미래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과 어떤 또 비트코인하고도 연관돼서 어떤 화폐 개혁을 하려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 월가가 만든 시스템을 살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좀 변화가 올지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